예, 재화벌 이승우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칼럼하느라고 좀 목이 갈라져가지고 네, 이 문경 오미자 한잔 하겠습니다. 네, 저도 틈을 타서. 맛있네. 아까 제가 그 141원 전해드리면서 이정섭 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가 있었다. 네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세한 말씀은 이승우 변호사님 모시고 듣겠다고 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사안에 대해서 대검에서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께서도 수사 전체에 심각한 어떤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시는 것 같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 문제가 발생된 것을 이제 검토해 보니까요, 처남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이정섭 검사가 이제 처남을 도와주기 위한 일들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지금 추측성 보도들이 계속 있습니다. 네네. 이혼 소송 중인 처남의 아내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제 문제 제기하고 있다라는 보도까지가 지금 나와 있고요. 사실관계에 대한 유무는 앞으로 밝혀질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처가에서 골프장 용인CC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골프장 운영과 관련돼서 지금 골프장 직원의 범죄 경력 조회를 해줬다. 이런 혐의에 대한 것이 있고, 그다음 처가를 위해서 변호사를 소개를 받고 리조트 엘리시안 강촌으로 지금 보도가 되던데요. 기업 관계자로부터 관계 사안에 대한 접대를 가족 전체가 받았다. 뭐 그런 혐의를 갖고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이제 피의자 입건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제일 좀 아마 궁금하신 부분이 혹시 이재명 수사에 차질이 있을까? 예. 이 점이실 거라고 그렇죠. 봅니다. 예, 다들 그런 걱정을 하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대검에서 그 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아직 확실하게 다 정리가 안 됐지만 직무대리로 대전고검으로 발령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수사와 관련된 것들을 보게 되지만 이 대북 송금 수사가 사실은 어제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네. 벌써 시작된 지가 1년이 넘은 사안입니다. 이제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방향과 가닥은 다 정해져 있고 강론만 사실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큰 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전체를 리딩하고 있는 리더십의 교체가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리더 자체가 아예 의지가 없는 사람이 배치가 되거나 아니면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근데 제가 보면 이렇게 신속하게 대검에서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수원지검 형사 2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생각은 저는 갖고 있지만 다만 시간적으로 약간의 혼선이 생길 수는 있겠다. 이재명 수사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정섭 검사한테 제기했고 또 탄핵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대검에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느끼기에 예방적 조치로 지금 일단 그 직무 배제하고 전보하고 압수수색을 비롯한 이제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것 같은데. 네네. 뭐 그 과정에서 이 좌파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이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뭐 작은 거라도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처벌받으면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저것들이 완전히 또 가짜 뉴스로 사람 하나 잡으려고 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후폭풍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불겠네요. 이게 이제 결국은 형사처벌이나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 허위 사실로 신고를 하게 되면 이 무고죄에 해당되거든요. 무고죄라는 게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게끔 된 중범죄입니다. 그래서 사안에 대해서 이제 사실관계 유무가 드러나겠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 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무고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이정섭 검사를 동료 검사나 또는 선후배 검사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검사들 입장에서도 한번 두고 보자 뭐 이런 생각들 할 법한데요. 네네. 해당 사안 관련해서는 뭐 검사들 이제 제 뭐 동기들이나 선후배분들 이야기 이렇게 보면 공직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이런 비위 사실 상황이 터졌을 때 네. 동료 검사를 뭐 비호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오히려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수뇌부에서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엄격한 수사 절차를 거치는 것을 네. 오히려 조직에서는 더 반기는 추세로 저는 본 것 같고요. 그렇게 돼야지만 사실은 범죄자들을 상대해야 되는 검찰청과 같은 수사기관의 힘이 약화되는 동력이 약화되는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내부에서 이와 같은 신속한 조치에 대해서는 네. 뭐 대놓고 찬성을 못하겠지만 네. 속으로는 적절한 조치가 적시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위증교사 있잖아요. 네. 그 이재명이만 위증교사가 아니라 저 종북 주사파들은 다 따라 하니까 네. 김영희도 위증교사를 한 정황이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정황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더 확실해요? 네, 이재명이보다 더 확실해? 영장까지 쳤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이제 위증이라는 것이 이제 변호사들이 사실은 조금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증언을 좀 더 유리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변호사들이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거든요. 이거 말 이렇게만 유도를 좀 하면 아주 좋은 예쁜 진술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적극적으로 자꾸 진술을 유도하고 싶은 마음이 변호사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위증교사로 조사를 받는 경우들이 생기고요. 실제 그와 같은 점들을 좀 주의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내부에서 변호사들 관련된 직무 윤리 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김용의 변호인도 해당되는 그 위증교사 혐의로 문제의 피의선상에 올라왔다. 용의선상에 사실 변호인이 개입이 안 되면 뭐 어떻게 진술해야 될지 감잡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맥락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건데 지금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설명해서 좀 드려보면 김용은 2021년 5월 3일 날 유동규로부터 1억 원을 전달받았다. 이 공소사실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이 사실관계 날짜인데 이모 씨가 이제 증인으로 나와서 김용 씨 그날 나랑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했죠. 네, 했죠. 그래서 2021년 5월 3일 나하고 다른 장소에서 업무 협의하고 있었는데 그게 뭔 소리냐. 그 완벽한 알리바이네. 네, 알리바이를 제시한 거죠. 그래서 약속 일정이 기재된 휴대전화 요 달력도 있다라고 증거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살펴봤는데 재판부에서 그거를 이제 듣고서 증언까지 하고 나서 다시 확인을 다 해보는 절차를 거쳤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장까지 지난 9월달에 청구가 됐었습니다. 그 이모 씨에 대해서 이 사람 위증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때도 유창훈 이제 우리 판사님이 판단하셨는데 뭐라고 판단하셨느냐? 이 씨의 증언과 그 수사기관에서의 증거 제출 그리고 증언의 거짓 정도를 봤을 때 유죄 증거가 모두 확보돼 있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유창훈이는 그 위증 전문 판사 하면 되겠네. 이재명이도 위증했다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네. 기각을 했고 이미 다 증거가 확보가 돼서 더 수사할 필요가 없으니까 증거인멸도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지금 안 잡아놓어도 된다. 이런 논리죠. 논리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건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지금 피고인 1로 되어 있는 김용 씨에 대한 이제 변호인이 법무법인 양재로 되어 있는데요. 그 양재에서 이제 2023년 4월 26일에 증인 신청을 제출을 했습니다. 아마 그 증인 신청에 따라서 이모 씨가 이제 출석을 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상태면 피고인 측 신청 증인이거든요. 피고인 측 신청 증인을 이렇게 이제 낸다는 얘기는 다투기 위해서 이제 증인 신청을 하는 것이고 다투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다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사실 내용에 대한 것들을 아마 서로 많이 의논을 했을 것이고 증인도 한번 직접 만났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김용희는 좀 위증교사가 확실하다 이런 그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화영이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다시 기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재판 그 연기하는 꼼수는 안 통합니까? 대법원 가겠죠. 대법원. 네, 지금 수원고법에서 이거 의미 없다. 재판 지연 목적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해서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대법원 올라가서 해당되는 내용의 판단을 한 번 더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점에 있어서 한 달 반 정도
뭐 그렇게까지 길게 될지는 모르겠고 전체적으로는 한 달 반 정도는 기간 공전을 아마 시키는 목적인 것 같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화영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년째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 처음에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이걸 구속 기소가 돼서 그 후에 다시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추가 영장이 발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내용 관련해서 사실은 더 뭐 재판할 것도 없고 50번 재판했으면 정말 많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시점에 와갖고서는 다 해놓고 나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지금 하고 있는 거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뭐 학교 다 다니고 나서 6학년 2학기쯤 돼갖고 선생님 바꿔주세요. 선생님 반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불공정하게 대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비슷하니까 재판부가 인내심을 갖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양형 카운트 요소로는 굉장히 쌓여 올라가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화영인 이렇게라도 해야 바깥에서 옥바라지라도 해주는 모양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동기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뭐 재판장에 와서 막 악다구니 쓰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렇네요. 그렇게 생계적 목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예, 이화영이가 사는 법이 참 그러네요. 자 그리고 네. 안부수 안부수 지금 나왔죠. 네. 나온 거는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요. 네. 2023년도 11월 1일자로 안부수 피고인이 반성문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집행유예로 전략을 바꾼 것 같습니다. 아하, 예. 받았고 11월 9일 공판기일에 속행하면서 추정. 추후 지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거는 이제 모든 혐의를 다 인정하고 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다는 뜻이죠. 네, 그렇죠. 이 정도 되고 변호인이 그렇게 많이 붙어 있는데 반성문 그렇게 이름을 반성문으로 내게끔 하지는 않습니다. 탄원서 이렇게 내면은 좀 이제 헷갈리는데 이렇게 했겠지만 반성문 아닙니까? 잘못했습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9일날 공판을 하고 그럼 일단 다른 사건 결과를 좀 봅시다 해놓고 추후 지정을 해놨고 추후 지정했으니까 구속기간 만료 시점이 곧 도래하니까 재판부와 이미 변호인 피고인 사이 교감이 다 있었을 거고 검사도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이의 없을 것 같다는 분위기 다 확인하고 직권보석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안부수의 보석 반성문을 제출하고 보석을 받았다는 뜻은 저 이화영이나 이재명이한테는 치명적인 진술이 된다.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11월 1일자로 제출을 했고요. 11월 9일 공판기일에서 속행 추후 지정으로 됐고 11월 15일자로 직권보석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댓글창에는 명예의 전당에 헌정된 21명의 명단 이렇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명예의 전당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명단이 될 것 같다 생각은 들긴 하고요. 우선 이거 검찰이 어떤 형식으로 공개를 한 겁니까? 재판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공개를 했고 재판부에서는 제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은 형태의 자료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와 같이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걸 경계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자체가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효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관련성이 있는 지지 명단이 존재한다라는 점과 해당되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상당수의 의원들이 실제로 송영길 돈봉투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라는 이제 정황적인 심증 자료로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직접 증거로서의 가치가 높으냐 명예 전당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유죄 증거로 쓰기에는 재판부 심증에 그렇게까지 가교 역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네네. 검사 측에서 법정의 재판 중에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21명의 명단을 이제 공개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위법성이 있습니까?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그 증거 제시는 증거 목록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목록상의 증거 제시 방식과 관련해서는 증거 능력에 대한 다툼이 있은 다음에 증거 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이 근본적으로 그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능력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법정에 공개되는 증거가 되게 됐을 때 더더군다나 재판부가 염려한 것은 이제 법정 안에
많은 법조 기자들이 들어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 타이핑 소리가 막 아주 막 진동을 하는데 이제 그런 다다다다닥 소리 하면서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아마 재판부가 깜짝 놀라셨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예. 이제 결국은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와 같은 형태의 증거에 대한 능력 검토 후에 증거 제시가 있었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어쨌든 검사가 법정에서 이 21명의 이름을 쫙 불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자체는 제가 보기엔 뭐 검사의 주장이니까 좀 위법이라고 하긴 어렵다. 그러고 보는데 이거를 타이핑을 따다다다닥 쳐서 보도한 사람들은 그러면 뭔가 죄를 지은 겁니까? 아니 전혀 죄는 될 건 없죠. 실제 공표가 된 사실에 대해서 사실관계들을 표현을 했고 예. 실제 지지 명단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존재했고 그게 허위라고 지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에서 나오는 진술을 따다다닥 하면은 따다다닥 소음죄 같은 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신문에 보도하거나 하는 건 전혀 문제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들이 말이죠. 이 명단에 나온 것들이 협박을 하고 있어요. 네. 이 명단을 그 옮기는 사람들한테는 허위사실 공표 뭐 명예훼손죄로 어떻게 하겠다. 하라 그러세요. 네, 네. 별로 문제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 정도 자신인데 검사가 법정에서 공개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거는 제 생각에 아니 협박도 협박. 네. 아니 실컷 하라고 하십시오.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 21명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다다닥 해서 알려지게 된 명단. 네, 그렇죠. 한 번은 더 불러드려야지. 아, 네, 네, 네. 네. 또박또박. 네, 또박또박. 예. 김남국, 김병욱. 가만 이게 지역구를 찾아서 불러줘야 되나? 김승남, 김승원, 김영호, 김회재, 민병덕, 박성준, 박영순, 박정, 백혜련, 안호영, 윤관석, 윤재갑, 이성만, 이용빈, 임종성, 전용기, 한준호, 허종식, 황운하 이렇게 21명인데 제 기억으로는 이 중에 감옥 가 있는 거는 윤관석이 하나네. 예. 야 나머지 20명은 제주도 좋다. 그렇다. 그래도 많이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네요. 저는. 네. 자, 네, 이 문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그 김건희 특검법을 지금 강행하겠다. 네. 밑재야 본전이다. 자기들은 잃을 게 없다. 네. 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이미 올해 4월에 이미 시작이 됐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네네. 50억 클럽 관련된 것하고 이제 김건희 특검법 쌍특검 한다라고 했고 지금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하고 화천대유 사건에 대해서 특검 임명하자라고 했고 네. 이에 대해서 이미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회의로 이제 상정이 되는 데 있어서 시간 제한이 걸려 있었고 240일이 통과되면 무조건 본회의 표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예.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본회의 통과가 유력할 것이다라고 보이고 네. 결국 이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서 전국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정략적 판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특검법에 대한 걸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네. 이제 특검법을 이제 하게 되면 그 위원회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이제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만들게끔 되어 있는데 네. 임명을 해야 되는 위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상으로 법무부 차관 그리고 네. 법원 행정처 차장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원내 1 교섭단체에서 2명 원내 교섭단체 중에서 각 2명 이렇게 상대인데 지금 교섭단체를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2개입니다. 2개죠. 예. 그러니까 2명 이렇게 예. 되겠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게 돼서 위원장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도로 되어 있어서 특검법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아마 검토를 하시지 않을까.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문제로 보실 것인지 네. 아니면 이것을 적절한 시점에서 수용을 하셔야 될 문제로 보실지 이 점에 대해서 아마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특별검사가 이제 임명이 되게 되면 사실은 내년도 총선까지는
특별검사의 임명 시점에 따라서 네. 특검과 관련된 그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부터는 수사가 진행이 될 수가 있어서 네. 여러 가지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이 노리는 거는 일단 김건희의 이슈화예요. 네. 뭐 특검이 어떻게 되고 뭐 그 후에 뭐 수사가 어떻게 되고는 이것들 머릿속에는 없어요. 네. 일단 김건희 여사를 정치 이슈로 끌어들이자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것들한테 손해 볼 거 없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원희룡 장관께서 이제 총선 나오시면 네. 개항으로 만약 가시면 네. 전국 이슈가 완전히 바뀔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좌파 언론들은 또 아주 그 최서원 씨를 네. 막 후벼 파서 네. 박근혜 대통령한테 흠집을 내는데 성공했잖아요. 네네. 예,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작업해 볼 만하다. 네. 예, 좌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한 번의 실수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예방 주사 한 번 맞은 걸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까지 한 번에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혼란에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요. 저 지난번에 이제 정진석 의원한테 네. 이게 그 노무현 시계였던가요? 네. 그 사자 명예훼손으로. 네네네. 집에서 싸우셨다고요? 맞아. 부부 싸움. 저 둘이서 싸워가지고 뭐 노무현이 뭐 이렇게 집에 했다는, 없었다. 예. 네. 그 관련해서 6개월 실형을 때린 네. 그 아주 이례적으로 황당하게 네. 때린 박병곤이라는 판사가 있어요. 네네. 이자에 대해서 그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치가 내려졌는데, 네네. 예, 이건 설명 좀 해주시죠. 엄중주의 처분이라는 걸 했는데요. 네. 엄중주의 처분을 했다고 해서 특별히 징계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과거에 그 서기호 판사 기억나시나요? 네, 예. 네, 각하 새끼 짬뽕이라고 그러려다가 네. 재임용 안 돼서 그래요. 예. 네, 그다음에 나중에 그 국회의원도 하셨죠. 이제 그분 사안에서 이제 재임용이 안 되는 사유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은 이제 법원에 있는 판사뿐만 아니라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정치적 의사표시를 마음껏 의사표현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문제와 관련돼서 법원 전체의 사법적 판단 자체가 정파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그것이 정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전체적인 사법적 판단에 대한 의심으로 돌아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그 단순한 형태의 주의 처분이 아니라 엄중한 주의 처분을 했다라는 표현은 사실 판사님들은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엄중하다라는 단어를 썼을 때 판결문 중에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죄질이 안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은요. 근데 동료 판사를 되게 죄질이 안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고 엄중히 주의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네. 상당히 심각성을 법원 내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다. 이 정도면은 그냥 못 벗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분에 대해서 이제 저번에 그 판결을 선고했을 네. 때까지만 해도 뭐 이렇게까지 했는지는 몰랐는데 법조인 대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조인들 명부를 이제 등록해 놓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뭐 고등학교를 나왔고 네. 경력이 어떻게 되고 뭐 연수원 몇 기고 뭐 변호사 시험 몇 회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자료인데 자기 정보를 자기가 요구를 해갖고 정진석 의원 판결 선고 전에 삭제시켰다라고 하는 게 사실이라고 확인이 됐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근데 그렇게 했다라는 자체는 이 내용이 일으킬 파장에 대해서 이미 본인이 연구를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뭐 일종의 완전 범죄를 계획했던 모양이네.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실 정도로 이제 본인이 생각을 갖고 계신 근데 분이라고 머리는 하는데 안 좋은 것 같으네. 그걸 지우면은 사람들이 모르나? 아니요, 그거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릅니다, 그건요. 모르는데 저와 이제 박사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 SNS 컴맹이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네. 지워봤자 그 복원된다는 거. 아니 복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법조인 대관 자체에 검색해 보면 박병곤이라는 이름은 검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이버에서도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를 요청하신 것 같아요. 실제 검색을 해보셔도 그럼 어떻게 해야지 자료가 그렇게 굉장히 만들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런 형태인데 사실
법조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네.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그 권리 의무에 대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는 기준과 척도를 만드는 집단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 좀 논란이 증폭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엄중주의. 예, 이 엄중이라는 단어는 판사들한테는 굉장히 그 충격이 강한 단어다. 네, 엄격하고 아주 중하게 주의를 네. 한다. 이런 얘기니까요. 네.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댓글 질문 답변 좀 해주세요. 네. 남양주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네. 우리 동의 국회의원이 김용민이라는 자인데 네. 어떻게 그런 자하고 사실이 있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쪽팔려 못 살겠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이 자를 내려오라고 국회의원에서 내려오라고 네.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네. 이런 집회는 법적으로 괜찮은 건지. 되죠. 하셔도 예. 됩니다. 네. 예.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너 내려와 네. 이러는 건 폭력적으로만 괜찮다. 안 하시면 됩니다. 아니 뭐 대통령 탄핵 집회도 마음껏 하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예. 신고하시고 집회하시면 됩니다. 네. 신고. 네. 네. 신고해야 돼요? 네, 신고하셔야죠. 허가가 아니죠. 예, 허가 아닙니다. 허가는 신고는 어디다가 해요? 경찰서에다 하시면 됩니다. 그 남양주 경찰서. 예, 하시고자 하는 곳에 경찰서에 하시면 됩니다. 우리 네. 집회를 네. 남양주에서 할 거니까 네, 남양주 그렇습니다. 경찰서에 네, 하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런 집회 신고 대행도 해주시나요, 변호사님? 저는 아직까지 해본 적은 없는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그 행정 전문 변호사가 있어서 한번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이런 거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계양구사입니다. 계양구에서도 해도 되나요? 하셔도 되죠. 네,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구나. 정치적 의사 표현과 관련돼서 대한민국 굉장히 개방된 나라입니다. 네. 예.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정청래가 네. 이게 갑자기 가짜 뉴스는 사형시켜야 돼 이랬어요. 네. 좌파들이 지금 다들 과거에 무슨 얘기 하셨는지 잘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예. 하여튼 뭐 가짜 뉴스와 관련돼서 사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러분이 사형당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정청래 같은 자도 가끔씩 예전에는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아니셨거든요. 그래. 네,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셨는데 한 어. 몇 년 정도 전부터는 뭐랄까 약간 코미디언 같다고 할까요? 좀 그런 느낌이 강해요. 너무 과격한 표현과 예. 그다음에 뭔가 약간 연예인 같은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아하, 예. 예. 과거에도 그러셨나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 과거는 잘 기억이 안 나서. 제가 과거에 정청래를 잘 알죠. 그저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것들 뭐 제가 과거에 대부분 다 알고 있던 자들이니까 네. 정청래는 그냥 존재감도 없었어요. 그, 이재명 체제에서 진짜 출세한 자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럼 과거에도 이런 분이셨나요? 그렇죠. 예. 네. 그게 어디 가겠어요? 일관성은 있으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마지막 주제. 네, 네. 뭐 정청래만 코미디언처럼 노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공수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스피치 학원을 다니겠다라는 뜻은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검사들도 사실은 계속적으로 그 내부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들도 이제 보컬 트레이닝 거를 저도 굉장히 권합니다. 왜냐하면 예. 설득력 있게끔 하고 말을 혼자서 이렇게 얼버무리지 않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공판 중심주의가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네. 이 점과 관련돼서 그것을 예산으로 반영해 갖고 검사 스피치 학원을 다니는 비용을 달라 이렇게까지 청구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문제를 오히려 공수처 검사를 뽑을 때 반영을 해서 해야 될 문제로 보이고 그게 부족하면 검사 스스로 그걸 보완해야 될 문제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 우리나라의 검사들이 네.
그 1년에 다루는 사건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는 통계가 지금 많이 좀 빠져서 그런데요. 보통 예전 같았으면 한 캐비넷에 있는 사건이 한 200건 정도? 그래서 매달 200건을 신권 배당 받는 건 아니고 한 100건 정도 배당 받는 거로 제가 매달? 예. 그럼 1년이면 한 1000건 넘네요? 넘죠. 그걸 다 처리를 해요? 했었죠. 검사가? 지금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네, 왜냐 경찰에서 정리해서 올라왔던 거 검사들이 경무구나. 집에 거의 못 갑니다. 네, 예전에 집에 못 가고 요새는 이제 검찰청 불이 많이 꺼진다고 하는데 예전에 거의 집에 못 갔고. 그러면 네. 그렇게 해서 그 기소는 몇 건 정도 합니까? 기소 검사가 1000건의 사건을 자기가 검토했다. 네네네. 네, 받았다. 네. 그럼 한 30%에서 20% 정도는 기소를 하죠. 아 그래요? 네. 통계적인 일반적인 얘기를 한 말씀드리는 200~300건 정도는 기소를 한다. 기소를 합니다. 네. 그럼 네. 기소하면 이제 일일이 재판정에 나가서 그것도 아니죠. 직접 나가진 않습니다. 아, 공판 검사 공소유지? 체제로 해서 서로 간에 이제 묶여서 있는 이제 이게 컨베이어 벨트처럼 묶여져 있죠. 알겠어요. 근데 그 조직이 지금 사실 다 깨진 검사 거죠. 한 명이 한 1000건을 1년에 다루고 사건을 네네, 검토하고 그중에 200~300건은 이건 재판 갑니다라고 네. 기소한다. 네. 그렇구나. 네. 그 정도를 해야 간신히 돌아갔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이 공수처가 검사가 한 20명쯤 되는데 네네. 출범 후에 예. 6,085건을 사건 배당을 받았어요. 예. 3건만 기소한 건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일단 이제 저는 이제 그 공수처의 출생은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게끔 네. 만들어졌긴 했지만 네. 현재 구조라면 공직자 수사처는 그 고위공직자 수사를 해야 되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일단 6,185건이 접수가 됐다 하더라도 고위공직자들 아닙니까? 수사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예. 그리고 수사 역량 자체가 진짜 날고 기는 검사들이 들어와도 네. 수사를 해서 기소한다고 상황까지 가려면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가 될 텐데 그중에 3건밖에 기소를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점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직 역량도 없는 거고 조직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은 거고 그 두 가지가 다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들만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직 자체만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닌 거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기소를 많이 했는데 네. 재판에서 자꾸 진다. 공소유지가 안 된다. 네. 그러면 야 재판장에서 너네가 스피치를 잘 못해서 그래. 네. 목소리 톤이 그렇잖아. 하고 학원에 가자. 이거 말이 되는데 네. 아니 이것들은 기소 자체를 안 했잖아. 예. 재판에 갈 일이 없는데 웬 재판정에서 할 스피치 연습을 예산 갖고 하겠다는 거였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좀 되게 아이러니하긴 한데요. 네, 아이러니하긴 한데 내부에서도 이게 지그들끼리 토론할 때 조사를 할 때도 스피치가 필요한 겁니다. 피의자한테. 네네네네. 말빨에서 밀릴 수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고위공직자들은 말을 잘합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논리 정연하게 덤비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말을 잘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근데 뭐 정확하게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인지, 네. 이승훈 변호사, 네. 우리 말에 알려니 죽지라는 말이 있어요. 네. 네. 아니 이런 걸 세워놓고 이거를 스피치 학원까지 보내가면서 네. 이걸 해야 됩니까? 그냥 없애버리고 말지. 네. 하여튼 지금 뭐 형사소송법 개정 이래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한두 가지가 지금 문제가 아닌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참 이게 이승우 변호사 책임은 아닌데 네. 제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승우 변호사한테 책임지라는 책임을 지다 보면 권리도 생기겠죠 뭐. 예. 네, 마무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새해까지도 한 달여 정도 시간이 남은 상태입니다. 항상 여러 가지로 도전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 순간순간에도 본인 스스로의 그 존엄과 가치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좋은 선택 그리고 따뜻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